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나섭니다. 한편 김병기 의원과 이해훈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연초의 정치권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미중 패권 경쟁, 중일 갈등, 지금 산적하고 있는 해결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이 실용외교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떤 성과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9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이 방문 자체가 저는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 했고 그로부터 이제 2달 뒤에 중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의 초청에 의한 것이고 답방 형식의 방문인데 이번에 이제 두 차례 만나면은 지난번 만남을 통해서 한중 관계가 이전에 이제 완전히 파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화의 시동이 걸렸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과를 좀 기대하는 그런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한중 경제 협력이 복원되고 강화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에 국빈 자격 방중과 관련해서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해서 히토류 등 핵심 광물 이런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수출 공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또 그리고 AI, 휴머노이드 등 로봇 분야의 한중 간의 경제 협력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교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사실상 단절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건설적인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남북 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한반도 정세가 좀 안정될 수 있을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참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져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한한령 문제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보복과 관련해서 이 한한령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중 관계에서 문화 교류가 조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게임 관련 기업인이라든지 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이 이번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에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어떤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부분들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실용 외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했고 지금 지난 11월에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2달여 만에 다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좀 분위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일 관계는 상당히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소위 이제 그 펜스 멘딩이라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순화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확실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용 외교의 내용 속에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2027년을 소위 그 대만 통일의 목표 연도로 지금 시진핑이 삼고 있는데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예민한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아마 한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에게 어떤 그 언지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공전, 평화 이런 것에 지원을 지금 요청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발표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중국은 한국의 대통령에게 결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약속받고 싶은 것이고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소위 그동안의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결국은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지금은 통일이 아니고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입장을 상당 부분 취합하면서 여기에 평화 공존을 아마 중국으로부터 협력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제 사드라든지 한한령 같은 것은 지금 중일 관계가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용 외교의 일환으로 만약에 그거와 관련해서 시진핑의 전향적인 입장을 약속받는다면 그거는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공동성명 같은 것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방중을 하기 직전에요.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해서 반미 성향의 마두로 정권을 축출을 했습니다. 지금 뭐 국제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정부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가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가장 걱정이 이제 뭐 유가를 비롯한 경제에 끼칠 영향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가가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상반된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무장 항전을 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내전 상태로 가게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장기화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구상이 흔들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 불안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가 문제가 앞으로 달러화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이 유가가 흔들리면은 당연히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동시에 이제 달러 문제까지 또 흔들리게 되면 경제가 더 불안정해지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다각도로 대응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역시 관건은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의 메이저 국가 석유 기업들이 빠르게 이 유가를 공급을 해서 기름을 공급해서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미국의 이 같은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좀 질타하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되면 이런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국과 중국 정상 간에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예를 든다면 뭐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외교부 장관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의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하지 않을까. 중국은 이런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유가와 관련해서도 지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한동안 운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트럼프를 많은 사람들이 고립주의자라고 하는데 미국의 국익이 필요하다면 개입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일련의 트럼프 행동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여러 가지 함의를 남기는 부분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와 북한과는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단순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경고성이냐 아니면 미국의 행태에 대한 경고냐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도 그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유가는 사실은 베네수엘라도 주요한 산유국이지만 또 중동의 산유국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유가에 어떤 큰 영향을 줄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 미국의 트럼프가 자신의 중간 선거라든지 국내 정치 여러 가지 포석 때문에 이런 식의 외교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경제적 파장뿐만 아니라 안보적 파장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이번 공습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죠. 예. 지금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이 타이밍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지금 뭐 사실상 뭐 무력으로 장악을 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을 지금 미국의 구금 시설에 지금 구금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시작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라면은 그냥 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갖고 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 가지의 이제 의도가 있다.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서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 마두로를 사실상 무력으로 지금 장악한 이런 상황에 대한 이 메시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일종의 무력 시위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참여를 요구를 할 건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비핵화라는 용어를 아예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이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무력 시위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이제 침공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베네수엘라는 군사력이 없지만은 우리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군사력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핵무기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대미 겨냥 무력 시위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기간에서요. 대통령은 예. 외교적으로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제 협력 요청한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오긴 했는데요. 중국도 지금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쓸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헌법에도 명기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외교적으로 이제 그런 요청은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핵을 가지고 그 도발 태세를 계속 견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저 대통령 표현으로 하자면 실용적인 그런 어떤 안보에 대한 전략을 재구성해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자 갑질과 폭언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배우자 관련인데 인천공항 개항 전에 영종도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낙마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정계 은퇴까지 압박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폭로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선 보좌진 갑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로서 과연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에 견제했던 그의 경제 비전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그 재정 확장과 관련해서 조우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그 보좌진 갑질에 대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투기가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 남편이 지금 뭐 투기를 했다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운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는 반박을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임명권자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테고 지금까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은 청문회를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네.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이런 악재가 쏟아지면은 이해운 후보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크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이어서 이제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전방위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신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폭언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논란이. 그래가지고 지금 갑질 논란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의 논란은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관계가 일단 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방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기 1년 전에 잡종지를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되는데 3배 정도 올라가지고 뭐 한 9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자체를 과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용하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도 늘 강조하는 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은 국민이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국민 여론을 가장 우선시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현재는 신중 모드지만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된다면 청와대도 더 이상 방어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장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과연 대통합 또는 탕평의 정치라는 명분으로 이 이해운 후보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고민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위험 수위를 넘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문제를 파헤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문제 제기 또는 뭐 비리가 폭로가 되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이 허들을 넘기는 어려운 결론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청문회는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청문회 전에 낙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거는 너무 성급하고 좀 가혹한 것인데요. 일단 청문회는 좀 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데 앵커께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걸 지금 전제로 하는 질문인데 뭐 앵커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람 앞에 촛불이라고 그랬는데 또 제2, 제3의 비리가 폭로가 된다면 청문회 전에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저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여당에서조차도 이제 사퇴해야 된다라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과연 청문회까지 이거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여야가 나름대로 통합의 노력을 특히 이제 집권당 입장에서 다양한 입법을 할 때도 좀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달리 할 게 없으니까 법안이 올라갈 때마다 상정될 때마다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당과 당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통합의 이름으로 이해운 지명자 후보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의 그 반발 심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이해운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친윤에 앞장서는 것 같은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또 했던 거에 대한 아마 그 약간 뒤통수 맞는 그런 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파묘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아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일정 정도는 뭐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수위가 올라가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전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원금 의혹에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강선 의원 논란이 커지자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징계 회피성 탈당으로 보고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도 조사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내부 충격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먼저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건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및 이 절차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민주당의 정체성에 흠이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네,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 환부를 도려내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충격적인 일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발본색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민주당의 이제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공천헌금 비리라는 것이 20년 전의 악습인데 이런 게 다시 터졌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터졌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천헌금 비리의 민낯을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직접 확인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이 있겠고, 과연 이 공천헌금 비리 문제가 그러면 강선우 의원의만의 문제겠는가? 지금 또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00만 원, 2천만 원씩 각각 구의원을 상대로 받았다가 여기는 이제 돌려줬지만 돈이 오고 간 거는 이제 사실로 거의 지금 굳어지는 그런 의혹이 제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클 거고, 그렇다면 다시 또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만의 문제겠는가? 또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겠는가? 국민의힘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는가?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사기관에서 확실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되겠고, 지금 뭐 공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천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비리 제보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움직임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비리를 좀 신고받는 그런 움직임을 동시에 해서 정치권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관련해서 지금 기초의원들까지 과연 정당 공천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동시에 고민해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발본색원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수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 뭐 특검 사안이죠. 국민의힘의 2022년에 뭐 건진법사가 공천 헌금을 받았느냐 해가지고 그것도 특검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현직 의원이 둘이나 지금 연루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이냐 그랬는데, 그동안 민주당만 깨끗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부패해 있다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정성이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경찰, 사실은 특검도 지난번 민중기 특검 보면 얼마나 편파적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발본할 수 있는 주체는 특검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지방선거도 압승을 원하는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의 표현대로 지금 멘붕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은 너무 고질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악습이, 그것도 상당히 뭐랄까, 젊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인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졌다라는 것이 더욱더 그 패닉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20년 전에나 있었던 뭐 이렇게 말한 의원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상존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공천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런 악습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역에서 후보를 정할 때도 지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그리고 그게 공정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당에서 공천을 주다 보면, 그래서 지금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그 당의 경우에 뭐 구의원은 얼마고 시의원은 얼마고 이런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경찰이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대치 이번 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